조선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였던 17세기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반정, 그리고 정유재란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 않은 그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정비자, 후에 조선 왕실의 혈통을 이어가게 될 중요한 인물 인열왕후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왕비가 되어 조선의 운명과 함께했던 여인의 삶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1594년 선조 27년 강원도 원주의 우소라는 곳에서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인열왕후가 될 한씨였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집안은 결코 평범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효윤, 아버지 서평부 원군 한중겸, 어머니는 회산부부인 창원 황씨. 이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조선 왕실과의 깊은 인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중겸은 조선 개국공신 한상경의 7대 손이자 세조 때의 명신 한계희의 5대 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호를 부탁받은 유교 7대신 중 한 명으로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각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씨의 숙부인 한백겸은 실학자의 성구로 유명했고 또 다른 숙부 한효수는 광해군 때 우의정을 지내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한씨는 학문과 정치 양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한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친정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는 모두 태종의 직계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왕실과 매우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태종의 7대 손이라는 그녀의 출신 배경은 훗날 그녀가 왕비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610년 광해군 2년 17세의 한씨는 능양군과 혼인하여 청성현 부인이 되었습니다. 능양군은 훗날 인조가 될 인물로 당시에는 종친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조선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씨는 현부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612년 광해군 사년에 장남 이왕을 낳았고 7년 후인 1619년에는 차남 이호를 낳았습니다. 이왕은 훗날 소현세자가 되고 이호는 효종이 되어 조선의 운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 한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능양군은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종친이었고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씨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자신의 재물을 모아 팔아서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이는 그녀의 실용적이고 강인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부인 시절의 한씨는 이미 뛰어난 내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문을 지켜나갔고 남편을 뒷받침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훗날 그녀가 왕비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1623년 광해군 15년 3월 12일 조선 역사상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광해군 정권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인 일,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의 애매한 외교 정책, 그리고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생 문제 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인 세력은 능양군을 중심으로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능양군, 즉 훗날의 인조는 선조의 5째 아들인 정원대군의 아들로서 왕족의 정통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부인인 한씨 역시 명문가 출신으로 정치적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반정 세력에게 능양군 부부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반정이 성공하면서 능양군은 인조로 즉위했고 한씨는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새로운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된 한씨가 가장 먼저 직면한 과제는 궁중의 안정화였습니다. 인조반정은 무력으로 이루어진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기존 광해군 정권을 따랐던 사람들의 반감과 불안이 컸습니다. 특히 궁중의 내인들과 상궁들은 새로운 정권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열왕후가 선택한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인 인사 교체를 예상했지만 그녀는 광해군과 패비류씨를 따른 내인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용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용과 화합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했습니다. 인열왕후의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한보양 사건입니다.
한보양은 원래 문성 군부인을 모신 상궁이었는데 이후 승은 상궁이 되어 광해군을 오랫동안 모신 인물이었습니다. 인조반정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문성 군부인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궁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보양이 광해군을 그리워하며 통곡한다는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열 왕후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보양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하늘의 덕으로 보여 있지만 훗날 패조처럼 왕위를 잃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 너의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내 아들을 보육할 만하다. 이 말에는 깊은 정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인열 왕후는 충성심 자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 충성심이 전 임금에게 향한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러운 마음 자체는 귀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을 맡길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밀고한 사람에게는 오늘날 너의 행동이 다른 날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배신과 밀고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충성심은 그 대상이 누구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궁중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광해군을 모신 상궁들과 내인들은 새로운 왕비의 관대함과 공정함에 감복했고 찬탈자로 인식될 수 있었던 인조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궁인들이 모두 안심하고 새로운 정권에 복종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왕비가 된 인열 왕후는 적극적으로 남편 인조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살생을 하지 말고 긴장의 경계를 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는 조언은 인조 반정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현명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보복과 숙청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평화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의 경계를 풀지 말라는 조언 역시 중요했습니다. 인조 반정은 성공했지만 아직 정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반대 세력의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열 왕후의 조언은 실제로 인조 치세 초기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판단과 포용적 리더십 덕분에 새로운 정권은 비교적 무난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열 왕후는 왕비로서 내명부를 엄하게 다스려 궁중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엄격함은 유명했지만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공정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악명 높은 조 귀인도 인열 왕후 생전에는 얌전하게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자녀 교육에도 엄격했던 인열 왕후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인평대군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녀들에게 충효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힘썼습니다. 인조와 인열 왕후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들은 육남일녀를 낳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고 인조는 언제나 왕비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열 왕후의 현명한 내조 덕분에 이갈의 난과 정묘호란이라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인열 왕후의 또 다른 특징은 그녀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백성의 안위를 걱정했고 불필요한 살생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격변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인해 민심이 인조에게 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35년 인조 12년 12월 5일 인열 왕후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창경궁 여의당에서 7번째 아이인 아들을 낳았지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인열 왕후의 나이는 41세로 그 시대로는 고령 출산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은 인열 왕후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는 산용열에 걸렸고 출산한 지 나흘 후인 12월 9일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왕비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인열 왕후의 시호는 인열입니다. 인을 베풀고 을을 따르는 것을인 공로가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열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인조는 명원에 시호를 내리길 원했지만 대사원 김상원이 시호를 정하는 일을 담당 관원이 아닌 군주의 의향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바뀌었습니다. 인조는 인열 왕후의 장릉 곁에 자신의 수릉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는 그가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인조가 승하한 후 효종이 그곳에 아버지를 복릉하고 장사 지냈습니다. 인열 왕후가 사망한 후 그녀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금 후에 청나라의 왕비 조문을 구실로 사신단을 파견했는데 정작 그들의 진짜 목적은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선은 당연히 이 요구를 거부했고 인열 왕후의 조문을 받는 것도 거절하며 천막으로 만든 가짜 빈소에 조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고 뒤에 서 있던 호위병을 자객으로 오인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사신단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는 병자호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636년 인열 왕후가 사망한 이듬해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패배했고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인열 왕후의 아들들인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것입니다. 만약 인열 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현명함과 외교적 감각을 고려할 때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보다 신중한 접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열 왕후가 죽은 후 내명부의 수장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3년 후인 1638년 인조는 당시 14세였던 조장원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이가 바로 장렬 왕후입니다. 하지만 장렬 왕후는 세자보다도 어려서 권위가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열 왕후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인열 왕후는 인조와 함께 고난을 겪으며 성장한 동반자였지만 장렬 왕후는 이미 기반이 확고한 왕실에 들어온 어린 왕비였습니다. 1645년 청나라에서 병치레를 하던 소현세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인조와 청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으로 후계를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렬 왕후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인열 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입니다. 청나라에서 자유로우며 수렴청정을 해줄 수 있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녀라면 소현세자의 아들들인 원손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강빈이 인조에 억지로 추살당하고 원손들이 폐위당해 일찍 죽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인열 왕후의 역사적 의미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왕비들 중에서 유일하게 3명 이상의 대군을 낳은 덕분에 철종 이후 단절된 왕통은 그녀의 삼남 임평대군의 후손인 고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즉 후기 조선 왕실의 갈라진 왕위 계승은 모두 인열 왕후를 뿌리로 두고 있는 셈입니다. 효종은 그녀의 둘째 아들이고 고종은 그녀의 셋째 아들인 임평대군의 후손입니다. 이처럼 인열 왕후는 조선 왕실 혈통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임평대군은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대군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척자가 한 명뿐이거나 서자만 있거나 아예 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종, 영조, 정조는 서자만 있었고 효종, 현종, 순조, 고종은 척자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열 왕후가 낳은 여러 아들들의 존재는 조선 왕실의 존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열 왕후의 성품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의 실용성입니다. 현부인 시절 어려운 살림을 직접 꾸려나갔던 경험은 그녀에게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는 왕비가 된 후에도 내명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녀의 포용력입니다. 광해군을 따랐던 궁인들을 그대로 기용하고 심지어 광해군을 그리워하는 상궁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긴이라는 그녀의 넓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녀의 공정성입니다. 밀고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상한 것은 그녀가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공정성 때문에 궁중 사람들이 그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그녀의 성견지명입니다. 살생을 하지 말고 긴장의 경계를 풀지 말라는 조언은 당시의 정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조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인열 왕후의 출생지인 원주에는 지금도 그녀를 기억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시 인동은 그녀의 출생지에서 유래한 이름이며 인근 계운동에는 인열 왕후 탄생지비가 있습니다. 이 지비는 6.25 전쟁에서 불타 이후에 새로 건립된 것으로
특이하게도 도심 한복판 도로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열왕후는 여러 드라마를 통해서도 조명되었습니다. 1981년 KBS 드라마 대명에서 서울이미, 1986년 MBC 드라마 남한산성에서 김도연이,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 이승하가 그녀를 연기했습니다. 이들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도 인열왕후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열왕후의 진정한 의미는 드라마나 기념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현명함과 포용력, 그리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헌신에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지혜와 용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인열왕후 한씨의 삶을 돌아보면 그녀는 단순히 왕의 아내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원칙을 지켰고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녀가 41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조선 역사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오래 살았다면 병자호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소현세자와 그의 아들들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갔고 그녀의 후손들은 조선 왕실의 혈맥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보여준 현명한 리더십과 포용적 정치관은 오늘날에도 배울 점이 많은 귀중한 교훈입니다. 인열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현명한 왕비 중 한 명으로 기억될 만합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열왕후의 생애를 마칩니다. 그녀의 현명함과 포용력, 그리고 조선을 사랑했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